네, 이상용 교수님, 인공지능과 법인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인공지능 법학회를 창립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럴 걸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된 논문들 써내면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가 이제 인공지능과 법인격이고요. 지금 잠깐 발표와 토론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인문학의 대가들을 모시고 사실 약간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을 하는 저로서 발표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어 사용에 좀 명확성이 떨어지더라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이제 모의 재판, 2003년에 있었던 모의 재판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비트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는 비나 48이라는 컴퓨터는 자율성과 공감 능력을 지니고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이다.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비나 48은 위 회사가 점검을 위해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려 하자 몇몇 변호사들에게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소송 대리를 이메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서 비나 48 명의로 위 회사를 상대로 전기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인 비나 48 측은 즉각적인 인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가상의 주체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입장에서 인지 시간의 상실은 인간의 생명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이 적절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 회사는 의식이 있다, 컨셔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데 비나 48은 단지 의식을 흉내내었을 뿐 진정한 의식은 없다고 다투는 한편 설령 의식이 있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어떠한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심원들은 5대1로 비나 48 컴퓨터가 승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신청인에게 법률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이를 인정할 권한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배척했습니다. 각하한 거죠. 물론 AI 기술의 현재 상황은 비나 48과 같은 고도의 자율성이나 공감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쉽사리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러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점차 늘고 있고 재밌는 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자나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공학자들은 낮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오히려 공학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법적 주체성의 문제는 이른바 강인공지능이 아니라 현재의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법적 주체성은 윤리적 주체성은 몰라도 법적 주체성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비나 48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은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또 쉽게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관한 이제 법률가들의 논의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법적 접근법과 법실증주의적 접근법입니다.
자연법적 접근법은 방금 이제 발표를 뭐 잘 해주셨습니다만 칸트류의 그 주관적 권리나 인격 개념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선언적, 도덕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주관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AI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법실증주의적 접근법은 이제 사비니의 권리론과 법인격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사비니는 이미 근대법이 이제 완비된 법리가 이제 법이론이 완비된 상태에서 실정법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법인격 이론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비니에 따르면 법 질서가 개인에게 부여한 법적인 힘이 주관적 권리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속성 기반 접근법과 관계 기반 접근법으로 나눠서 논의를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속성 기반 접근법은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을 전제로 해서 독립체가 갖는 존재론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의무론적 도덕론을 전제로 하고 있죠. 칸트의 이제 자유의지라든가 이성 같은 것들 그런 속성들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점에 주로 주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관계 기반 접근법은 사회적 현실을 중시하고 그 주체 자체의 속성보다는 주체와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관점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리주의와 의무론보다는 공리주의나 공동체주의와 좀 더 관련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론적 접근법과 강론적 접근법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법 분야에서, 법철학 분야에서 그 인공지능의 법인격 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민사법 또는 형사법 또는 지적재산권법 각 법 분야에서 그 법인격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론적 접근법은 각 법 영역마다의 특성이 조금씩 가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은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민사법적인 의미에서의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고 나중에 고도의 단계로 나아간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형사 책임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요 두 번째 속성 기반 접근법과 관계 기반 접근법이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속성 기반 접근법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속성은 자율성, 합리성, 그리고 영혼이나 정신,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율성과 합리성은 그 근대 법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칸트류의 자유주의적 그 도덕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법철학 분야에서 인간에게 자연인에게 법인격이 인정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자유의지와 이성을 갖고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시각에 많이 의존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AI가 이러한 속성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간에게는 정말로 그러한 자유의지나 합리성과 같은 그런 이성과 같은 속성이 정말로 있기는 하는가 하는 점도 또 함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이루어진 분석에서는 각 속성별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우를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인간에게 자율성,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이 있어 왔죠. 멀게는 이제 그리스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결정론이 진리이며
따라서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자유의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결정론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제 주장을 했죠. 현대 과학도 뭐 그렇게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명확해진 게 별로 없는데, 예컨대 뉴턴 역학 같은 경우는 결정론적 세계관이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결정론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자역학도 뭐 비결정론이긴 한데 그래서 확률적 세계관이긴 하지만 역시 인간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대 과학에 의하더라도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양립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맥락을 잘못 짚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인과관계, 코셀리티가 아니라 강압의 존재 여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덤, 자유가 핵심이다.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뭐 뉴턴 역학이나 양자역학의 세계관 하에서도 그 인간의 자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이제 계층적 설명이 시도되기도 하는데요. 2차적 욕구, 즉 욕구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2차적 욕구가 핵심이 되는 거고 2차적 욕구를 찾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아 성찰, 이야말로 자유로운 행위의 핵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결정론이나 비결정론이 제기했던 문제는 약간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자율성은 여전히 유효한 그 근대법의 기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과연 자율성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자면 현재 인공지능, 즉 약인공지능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자율성,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떤 분들은 위임된 자율성 내지 유사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근대법이 인정하는 자율성과 비슷한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보이는 현상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던 책임 기초로서의 자율성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이고 차라리 어떤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차라리 이제 성능의 의미와 관련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강인공지능이 만약 도래한다, 즉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강인공지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로봇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자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칸트가 이성이라고 말한 것, 합리성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심리학의 성과에 따르면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만 보이고 있죠. 각종 편향에 노출되어 있고 확률의 평가에 매우 취약하고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한 점들이 이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격 근거로서의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자율성과 관련 지어진 밀접하게 결부된 개념으로서의 합리성, 이성인 것이지 그러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으로 인간이 현실에 있어서 제한된 합리성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근대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행 그 민사법들은 이미 제한된 합리성을 법체계 내에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미성년자 같은 경우 제한 능력,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합리성이 어느 정도 아직 발달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또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어떤 합리성이 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정보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소비자를 우대하는 그런 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러한 그 법인격 기초로서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의 합리성은 사실 수학적 정확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학적 정확성까지도 뭐 인간의 합리성과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역으로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니까 법인격 주체가 될 기초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인공지능의 합리성은 수학적 정확성에 불과해서 성능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주체성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합리성, 자율성과 밀접하게 결부된 개념으로서의 합리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강인공지능을 전제로 한다, 강인공지능이 만약 나타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논리도 사실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재 약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이제 자율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근대 법 체계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하지만은 강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은 약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속성 기반 접근법과 관련해서 영리학자들은 이처럼 자율성이나 뭐 합리성만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영혼이나 정신 또는 의식, 기존의 칸트류의 그런 그 접근 방법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소들에 관심을 두었고 이제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 여부를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소울이라고 하는 문제는 종교적 논의로 이어지기 쉬워서 너무 제가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 대체물로서 정신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마인드, 정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꽤 수백 년 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어 왔죠. 정신과 육체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논의가 되어 왔는데 데카르트는 이제 심신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정신과 신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현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같은 것들, 그런 현상들 앞에서 설득력이 사실 많지는 않았죠. 그 때문에 이론론으로 이제 논의가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심론이나 유물론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역시 한계가 있었죠. 유심론은 이제 결국은 유아론, 솔립시즘으로 흘러가기 쉬웠고 그 경우에는 철학적으로 이제 데드엔드에 부딪히게 되죠. 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논쟁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또 내러티브의 상대방의 존재 자체도 이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다 혼잣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유물론 같은 경우에 예컨대 정신적 상태란 두뇌의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환원주의적 유물론이다. 아니면 정신적 현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소거적 유물론 같은 것들, 각각 도덕적 직관에 좀 반하고 또 설명력도 낮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능주의가, 펑셔널리즘이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요. 정신적 상태라는 건 기능의 상태다. 진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예컨대 쥐덫이라고 하는 거는 쥐를 잡는 물건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졌건 새로 만들어졌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유를 해서 인간의 정신을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고, 튜링 머신과 같은 상태가 정신인 거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전산학의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 기능주의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의 논증이나 스키너의 행동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이제 받아서 지금은 좀 제가 보기엔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게 과연 마인드,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약인공지능의 단계에서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 인간과 동등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강인공지능 단계로 가게 되면 어떨 것인가?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앨런 튜링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메시지 대화를 제3자가 보고 어느 쪽이 인공지능인지 판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사람하고 같은 거다. 그런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강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공지능도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약간 아웃데이트된 것 같기는 해요.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주장되는 인공지능들이 벌써 여러 등장을 했거든요. 또 이제 존 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 방의 논증을 제시를 해서 튜링 테스트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죠. 어떤 방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 방에 이제 슬릿 구멍을 하나 내고 그 안으로 영어 단어를,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규정집을 보고, 중국어 영어 규정집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중국어로 표시된 그 결과물을 다른 쪽 슬릿으로 내보내면 외부에서 보기에 마치 그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규정집만 갖고 있지 전혀 중국어를 모르는 거지 않느냐. 이건 그래서 정신이랑 비슷한 것일 뿐이지 정신하고 같은 게 아니다, 이런 논증이었는데, 설의 주장은 사실 반박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도 시스템으로서의 중국어 방 자체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강인공지능이 나타났다,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나타났다, 그 가정을 한다면 모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인공지능은 마인드라는 게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한편 이제 의식과 관련해서 보면 좀 얘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의식, 이제 그 아까 봤던 비나 48이 사례에서도 의식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의식, 퀄리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감각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건 주관적인 인간의 질적인 그 내적 경험을 말합니다. 의식의 이제 현상학적 특징이라고도 설명이 되는데요. 예컨대 빛의 색깔에 관해서 뉴턴은 그건 그냥 서로 다른 파장의 전자기파다, 빛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전자기파란 말은 그때는 없었으니까 하여튼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반면에 객관적으로요, 괴테는 색깔은 오로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파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퀄리아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이라는 이제 hard problem of consciousness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관련 의식이 있다고 볼 거냐? 주관적인 질적 경험이니까 약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강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하더라도 펑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식은 내부적 경험이니까, 질적인 경험의 문제니까. 그래서 기능주의에 서더라도 인공지능의 의식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도 검증할 수 없는 의식의 존재를 인공지능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또 좀 불합리하다. 사람의 경우에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외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무엇보다 어떠한 법칙에도 의식을 법인격 인정을 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었죠. 감정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성 기반 접근법에 따르자면, 속성 기반 접근법에 따르자면, 인공지능 이제 약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이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인공지능 단계로 간다면 뭐 근대법의 기초가 되어 있는 자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가능하다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인격은 사실 속성으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관계 기반 접근법도 존재하는데요.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인에게, 멀쩡한 자연인에게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예컨대 로마법상 노예가 그러했고, 현행법상 태아를 이제 어떤 종교적 이제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잖아요, 태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격이 사람이 아닌데 법인격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자연적 존재에게 과거에 법인격이 인정된 적이 있었고, 뭐 동물에 대해서 소추가 벌어진다거나 속죄물의 법리가 있기도 했었고요. 오늘날에도 동물권 논쟁이 있죠. 무생물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죠. 과거에 사원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된 적도 있었고, 오늘날 이제 영국 해상법에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해상법은 선박의 법인격을 인정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박이라는 것이 담보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기능을 행사한 해상 유치권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만, 어쨌든 설명 방법 자체는 선박의 운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뭐 여기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왕관의 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주민들한테 되게 신성시되는 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관의 강의 생태계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왕관의 리버라고 하는 그 법적 주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대표자로 기관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법인격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속성에만 근거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또 이제 또 대표적으로 관계 기반 접근법이 나타나는 경우죠. 법인이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법인 의제설이라든가 법인 부인설, 법인 실제설 등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차례대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이제 아처형 교수 같은 경우에 법인의 본질은 독자적인 사회적 작용을 하고 권리 능력을 갖는 데 적합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법인의 경우에 법인격이 인정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실정법에도 들어와서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회의적이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커짐에 따라서 점차 법인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체가 변모되어 왔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인격을 가진 실체다라는 점에 의문이 없고요. 심지어는 법인한테 기본권도 인정해 줍니다. 표현의 자유 같은 형사책임 주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법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점에 기초해서 법인 그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인정이 되었다, 법적 인격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반 접근법에 따를 때 인공지능의 법인격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문헌들을 종합을 해보면 법인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됩니다. 도덕적 자격, 자아의식, 이건 사실 속성 기반 접근법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현실, 이거는 관계 기반 접근법과 이제 유사한 겁니다.
법적 편의성 또는 유용성. 저 법인제도가 사실 편하긴 하죠. 예. 이것도 관계 기반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법적 편의성과 그러니까 사회적 현실과 법적 편의성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현행법상으로, 그러니까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근데 의문이 드는 거죠. 우선 인공지능을 법적 주체로 승인하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가?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현실은 발견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그 뒤에 이제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법적 주체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현실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또 속성도 아직 인간과 같은 속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편의성이 있으니까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법학자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성이나 어떤 사회적 현실이 받쳐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적 편의성만 가지고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걸 인정한다면 지나치게 법실증주의에 경도된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비인간의 법인격이 인정된 사례들은 적어도 사회적 현실이 뒤에서 뒷받침이 된 겁니다. 과거에 중세나 고대 사원이라든가 성인, 유품 이런 것들의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이유는 정말로 사람들이 법적 주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미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죠. 그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 역시 그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를 시도를 할 때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속성들에 주목을 한다거나 예컨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뭐 합리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호성이나 대화성, 하버마스식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현실을 토대로 해서 또는 속성을 토대로 해서 법인격 부여를 시도를 합니다. 좀 과도한 법실증주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 편의성만으로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령하더라도 정말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게 정말 법적 편의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법적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위험을 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적 편의성,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에 어떤 유용성, 법적 편의성을 주장하는 분의 이제 근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인간이 또는 법인이 어떤 책임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떤 책임 귀속 주체를 확정 짓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에게 이제 권리의무의 주체성은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능력, 권한만을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로마법상 노예는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못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처리를 하면 배후에 있는 인간 또는 법인에게 자연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공지능에게 만약 책임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대리인의 책임도 우리 민법은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대리의 경우에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리인도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물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보호가 더 잘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표현대리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처럼 행동을 한 경우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익 경량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위험을 떠나도록 하고 이렇게 이익 조정하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표현대리 법리를 갖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용하다. 인공지능에게 대리 능력 인정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단순히 도구로 보는 경우에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면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훨씬 더 쉽게 귀속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표현대리 법리도 유추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인공지능에게 대리인 지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아가서 위험성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리인 지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물적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범위를 규율할 법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등록시키기 위한 등록부를 만들고 공시 방법을 만들고요. 또 책임자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인정하면 어떤 이제 생각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냐면 배후에 있는 인간이나 법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의 유한 책임 제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가 있었을 때 많은 법학자들이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배후에 있는 기업들을 면책시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혁신을 위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를 만약 하게 되면 그 법인격 부여에 적합한 이제 요건들이 마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한 특성들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러한 특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특정 방향으로 왜곡돼서 발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술 발전이 경직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사실 꼭 인간과 유사하게 발전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인공지능은 엄밀히 말하면 최적화 이론이죠. 예. 엔지니어링을 위한 산업공학적 그런 관점에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성을, 성능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층적이거나 중첩적이거나 집합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인공지능은 이제 뭐 발전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등록을 하려면 어떤 분류 체계라든가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로봇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는 기초로 활용이 될 뻔했죠. 로봇세라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어떤 기업이 그로 인한 이익을 이제 세금으로 내서 어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보조를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서 혁신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종의 물품세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광범위하게 부과가 돼서 어떤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로봇세는 물품세여서 어떤 경제 현상에 직접적인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법 질서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 오늘날의 근대법이고 생각보다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논증이 진짜 수많은 법적 논증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거든요. 수백, 수천, 수만의 논증들이 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섣불리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포스트 휴먼 담론,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트 휴먼 담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통찰이나 이런 이제 논의의 범위라든가 깊이 같은 것,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얻을 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얻을 점보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미칠 혼란을 생각을 하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휴먼 담론은 사실은 현재의 그 약인공지능 단계만 놓고 이루어진 논의가 아니거든요. 강인공지능을 논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초지능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강인공지능과 초지능의 개념을 저는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특성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합리성, 하나는 자율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사성, 인간과 유사성입니다. 근데 이 중에 자율성과 합리성이 극대화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강인공지능의 문제거든요. 그 경우에 법인격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그럼 사람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죠. 그에 비해서 초지능은 강인공지능은 자율성과 자율성, 합리성, 유사성 가운데 이제 주로 자율성과 이제 유사성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고요. 초지능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합리성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간과 유사성은 그다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보다 더 말하자면은 더 똑똑한데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뭔가가 나타났을 때 인류 자체가 존재론적 위험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사람과 구별할 수 없다면 사람 취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고요. 법인격 문제가 이거랑 관련되어 있고, 초지능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를 뭐 별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강인공지능이나 초지능을 상정을 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볼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위험도 있습니다. 좀 가상적인 위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적 권리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인간에게 부나 권력이 집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합리성이 인간 수준에서 멈출 거라고 우리가 가정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인간 수준의 이제 합리성이 인간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 싱귤레러티라고 하죠.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능 폭발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초합리성을 보인다는 게 이제 그 공학자들의 이제 주된 컨센서스거든요. 그다음에 공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을 전제로 한 정치 체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숫자의 제한을 안 받죠. 생산의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제 정치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논의를 그 인공지능이 이용을 안 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다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지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닉 보스트롬이나 이런 철학자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만 다 불안불안한 얘기죠. 오히려 법인격 인정을 거부하는 그런 뭐랄까 법칙의 그런 관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앞에 이제 슬라이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아주 정말 그 실제 그 인문학자들은
좀 생소한 법적인 측면에서 또 인공지능과 관계돼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